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가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히가시노 작가보다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품고 있는 작가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저를 이쪽 추리소설 분야로 맨 네. 처음 중학교 다닐 때 인도한 작가인데요. 네.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작가입니다. 이 중학교 때 읽으시기에는 좀 험한 작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런 험한 작품들도 읽었던 것 네, 같아요. 조숙하셨군요, 교수님. 아, 이 마스모토 세이초가 정말 대작가라는 것은 저희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작품은 예, 조난이라는 작품이고요. 조난당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또 뒷이야기가 펼쳐져 있고 오늘 이것을 줄거리 해설과 낭독으로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이게 어디 실려 있죠? 예, 이게 이제 검은 화집이라는 세 권짜리 책이에요. 네. 근데 단편 혹은 중편들 9편을 모아 놓은 세 권짜리 책입니다. 책 중에 아 1권에 실려 있고요. 네. 그 첫 번째 중편인데요. 네. 이게 117쪽, 그러니까 인제 중편이라고 봐야겠죠. 장편은 그렇죠. 아니고 또 단편보다는 좀 길고 네. 상당히 재미있는, 아마 이 줄거리 들으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재미있는 네. 중편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아 저도 사실 이거를 '한번 읽어야지.' 생각하다가 못 읽고 있다가 예. 이번에 줄거리 해설과 낭독 준비하면서 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습니다. 네. 아주. 뭐 늘 그렇듯이 기대하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 검은 화집에 아마기 고개가 들어 있군요. 예. 저희 방송도 한 것 같은데. 네 다뤘죠. 예. 검은아집 2 권에 들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아주 그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 네. 요거는 이게 긴 인제 중편 이런 게 아니고 단편인데요. 한 네. 40쪽 되나? 내외일 텐데 맞아요. 한 40-50 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고 안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들어 있고, 네. 이 아마기 고개라는 게 진짜로 실제 있는 고개거든요. 그 맞습니다. 뭐 터널이 노래도 있고 있더라고요. 노래도 아주 유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영화 드라마로도 여러 번 만들어진 이 아마기 음. 고개도 아주 예 유명하고. 검은 화집이라는 작품집에 실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쉽게도 인제 이 검은 화집은 지금 절판돼 있고요. 그렇다면서요. 예. 아마 중고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음 아마. 제가 그렇군요. 알고 있기로는. 예. 네. 이게 국내에는 태동 출판사라는 데서 출간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 맞습니다. 또 재출간될지 모르는 일이죠. 그렇죠. 네. 네. 번역은 누가 하셨죠? 예. 정태원 선생께서 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 추리 소설계의 어떤 번역계의 엄청난 역할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의 백야행이라는 것도 처음 번역하신 분이에요. 아 그것을 정태원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노란 겉표지로 돼 있는 거 네.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음 네, 고거 3 권짜리를 번역하셨고, 네. 하여간 영어도 셜록 홈즈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전권을 다 번역하셨어요, 10 권이 넘는 거를. 이 저 한 영일 문학을 다 하셨다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요. 권희룡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예. 음 권희룡 선생님도 두 개 다 하기 쉽지 않거든요. 영어와 쉽지 일본어는 않죠.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언어인데 그럼요. 그걸 다 하셨고. 근데 아쉽게도 이 정태원 선생님이 2011 년에 네. 57살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아유 너무 일찍 너무 젊은 작고하셨네. 나이에 예. 기병이 있으셨어요. 그래 네. 가지고 음 너무너무 안타깝고,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 검은 화집 번역을 하셨던 겁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자 이 빨리 좀 줄거리 해설해 달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 일본 출간일이 언제입니까? 예. 이것도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2009 년도에 나왔지만 네. 사실 일본에서는 주간 아사히, 주간지 있죠. 네. 거기에 1958 년부터 60 년까지 연재를 했고, 아. 그 연재된 거를 고분샤 네. 광문사 해서, 광문사. 예, 59 년부터 60 년에 걸쳐서 3 권으로 인제 책으로 묶어서 나온
그 작품집이죠. 네. 그게 바로 검은 화집이고 맞습니다. 그중에 1 권에 나오는 첫 번째 중편 네. 조난 소개해 드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네. 재밌습니다. 끝까지 그럼요. 네. 들어보십시오. 줄거리 해설과 낭독 박인권 교수님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제가 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참. 아유 그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 일본 알프스 얘기해 주셔야죠. 여기 이게 이제 배경이죠. 조난 네. 진짜로 산에서 조난당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게 어디서 조난을 당하냐면 일본 알프스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잘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몰라서. 음. 이게 그 메이지 시대 영국인들이 알프스 산맥과 비슷하다고 해서 인제 이름을 알프스라고 붙였던 모양이에요. 네.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일본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저 북쪽 어디 뭐 홋카이도 어딘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어. 그게 아니고 가운데 부분에 도쿄보다도 왼쪽 위쪽에 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꽤 그렇군요. 높아요. 3,000 미터 되는 산도 예. 있고. 서 그러니까 알프스라는 별명이 맞습니다. 예. 붙었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산이 험하다."라는 얘기로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하나 좀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잡지 얘기가 나오는데, 산악 잡지 얘기가 네. 이름이 좀 이게 들으면은 이게 뭔가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산령인데 네. 잡지 이름이. 네. 이게 뇌산자에 그 한자로는 나오지 않는데 어쨌건 예. 뇌산자로 시작을 해서 산령이라고 쓰지만 저희가 산령이라고 발음하는 게 산령. 네. 맞습니다. 잡지입니다. 산악 네. 잡지. 산악 잡지라는 것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마스모토 세이초의 중편 조난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마야리 산에서의 조난 알신문 9월 3일자 시은행에 근무하는 이와세 씨는 8월 30일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일본 북알프스의 가시마야리 산에 올랐는데 안개와 비로 방향을 잃고 산 부근 숲속에서 피로와 추위로 31일 밤 동사했다. 함께 갔던 친구가 산장에 구원을 청하러 갔지만 그곳에 투숙하던 M대학 산악부원을 대동하고 1일 새벽 구조하러 달려갔을 때는 이와세 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다음 글은 이와세가 조난당했을 때 함께 갔던 고이치가 산악잡지 산령 11호로에 발표한 수기다. 수기를 쓴 고이치는 25세로 죽은 이와세와 같은 은행의 동료다. 본문 중에 이름이 나오는 에다는 32살로 같은 은행에 근무하는 직장 상사다. 이렇게 세 사람이 8월 30일 함께 산에 올랐었던 것이다. 고이치의 수기 산령 11호로 내가 에다시로부터 북알프스의 가시마야리 산에 갈 것을 권유받은 것은 7월 하순이었어요. 에다시는 S대학 당시 산악부에 적을 두고 있어서 일본 알프스의 주요한 산이란 산은 거의 다 정복했고, 멀리 홋카이도까지도 원정하기도 했던 우리 은행에서는 가장 우수한 산악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에다시의 지도로 등산을 좋아하게 된 행원은 상당히 많았어요. 에다시는 내게 이와세가 가고 싶다고 말하며 3명이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 왔어요. 나의 경우는 등산 경험이 거의 없어서 등산에 있어서는 초보였고, 이와세는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았어요. 나는 이 두 사람과 동행하는 거라면 좋다고 생각하여 에다시의 권유를 승낙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그런 뒤로 곧잘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일정은 일본 북알프스의 가시마야리 산에 2박 3일로 다녀온다는 것이었어요. 이와세는 나보다 훨씬 몸이 튼튼하고 언제나 그 등구스레한 얼굴에 혈색이 넘쳤어요. 이와세와 나는 담당 부서가 달라서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이 등산 이야기가 나온 뒤로는 갑자기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나와 마찬가지로 독신이었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지만 성격이 명랑해서 미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술은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는 이번의 가시마야리 산 종주를 매우 즐겁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산행의 리더는 단연 에다 씨였습니다. 나처럼 산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에다 씨에게만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와세는 나보다는 경험자니까 자신이 있어 다소 뻐기는 점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니 그의 조난의 요인 중 몇 퍼센트는 그러한 심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만 등산은 아무리 경험을 쌓았더라도 항상 처음처럼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에다 씨도 잘 알고 있어서 무슨 일이거나 자칫하면 성급해지는 이와세의 마음을 누르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약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끝까지 해내지 못한 데에서 이번에 이 비극이 생겼어요.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숙명적인 불가항력일 것입니다. 에다 씨는 특별히 나를 위하여 침대 열차를 예약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등산 가는 승객으로 만원이 되어 그 혼잡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어 잠을 자지 못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어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다음날 등산에 대한 피로가 가중되어 경험이 없는 내가 낙오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에다 씨는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고생한 끝에 침대표 석장을 마련했어요. 더군다나 침대표 석장은 에다 씨가 요금을 냈습니다. 드디어 29일 밤 우리는 신주쿠역에 모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던 이와세가 가장 기뻐했던 것 같아요. 계절 중에는 언제나 그랬지만 이 야간 열차를 기다리는 등산복 차림의 승객이 플랫폼에서 지하도 계단 통로의 두 줄로 길게 앉아 있었어요. 이른 시간부터 기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지루함과 신체의 부자유로 벌써 피로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실로 유유자적 늦게 와서도 편안한 침대에 누울 수 있었어요. 등산객으로서는 호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간 분에 넘친다는 심정이었어요. 침대 열차 안에서는 셋이서 위스키 한 병을 비웠습니다. 에다 씨가 침대 하단, 이와세가 그 상단, 그리고 나는 서너 자리 떨어진 하단에 침대를 잡았어요. 이와세는 그때도 유쾌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그다지 술을 잘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위스키의 취기로 곧 잠이 들었어요. 한참 뒤에 화장실에 갈 생각으로 잠에서 깼을 때 정면 출입구의 유리문에 사람 그림자가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화세 같아서 문을 열었더니 역시 그였어요. 그는 2등차 사이의 데크 위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피우는 담뱃불이 빨갛게 보였어요. 아직도 앉았냐고 내가 말을 걸자 이화세는 바깥 바람을 쐬고 있다며 내키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다시 바깥쪽으로 얼굴을 돌렸어요. 나는 졸리기도 했고 이화세가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에다 씨는 코를 골면서 자는 것 같았어요. 손목시계를 보니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상 모르고 잠을 이루었던 것 같다. 누가 몸을 흔들길래 눈을 번쩍 뜨니까 에다치가 이미 옷차림을 끝내고 서 있었다. 우리가 내려야 할 마스모토역에 다 와간다는 것이다. 나는 허둥지둥 등산화를 신었다. 창밖을 보니 희끄무레한 새벽 공기 속에 평야가 펼쳐져 있었다. 이와새도 일어나서 담배를 물고 있었다. 그런데 약간 멍한 모습이었다. 마스모토역에 도착해서 전차로 갈아탔다. 전차 안은 등산 차림의 승객과 배낭으로 10,000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혼잡한 3등차에서 하룻밤을 거북하게 웅크리고 온 데 비해서 우리는 침대차에서 편안히 팔다리를 뻗고 자면서 왔으니까 훨씬 가뿐할 수밖에 없었다. 전차에서 내려서 우리는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1시간을 산골짜기 속으로 달려서 드디어 산으로 향하는 초입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많은 등산객들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도 여기서 아침 식사를 하기로 했다. 에다 씨가 어젯밤 신주쿠에서 산 초밥 구러미를 꺼냈다. 배가 고팠던 참이었기 때문에 나는 참으로 잘 먹었다. 에다 씨가 나한테 어젯밤에 잘 잤냐고 물어서 나는 아주 푹 잘 잤노라고 대답했다. 이와세는 코펠에서 물을 끓일 준비를 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그가 늦은 시간에 데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몇 시에 잤는지는 알지 못했다. 여기서 한 40분쯤 보내고 한둘 주위의 사람들도 일어나길래 우리도 배낭을 짊어졌다. 등에 걸린 20kg의 무게가 그제야 처음으로 출발할 때의 의식을 밀착시켰다. 선두에 에다시가 서고 다음이 나, 그리고 뒤에 이와세가 섰다. 이 순서는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었다. 조그만 댐을 지난 뒤 길은 끊임없이 강과 나무숲 사이로 계속되었다. 그다지 가파른 경사는 아니었다. 그런 탓인지 에다시의 걸음은 상당히 빠르게 생각되었다. 뒤에 있는 이와세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혼잣말처럼 말하는 것이 들렸기 때문에 나는 앞에 있는 에다시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에다시는 이와세를 잠깐 돌아보고 배낭을 내렸다. 거기서는 강으로 내려갈 수 있었다. 다른 몇 팀인가가 우리의 머리 위를 지나갔으며 숲속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이와세는 바위 위에 서서 강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웠다. 나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와세가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에다시에게 말했다. 그러자 에다시는 어젯밤에 침대에서 편하게 자면서 왔으니까 몸의 상태는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젯밤 에다시가 밤중에 깼는데 이와세가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잘 잤다고도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어젯밤 기차에서 이와세가 데크에서 곧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는 것을 알았다. 에다시의 말대로 나는 조금도 피로하지 않았다. 다시 출발한 우리는 계속해서 산속을 걸었다. 전나무 숲속을 지나서 갑작스럽다는 느낌으로 계곡이 나타났고 다시 높은 산이 나타났다. 에다시가 다시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고 했다. 곧 힘든 코스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40분가량 쉬었다. 해가 높아지고 산 그림자의 범위가 작아졌다. 쉬는 동안에 우리는 강에 차디찬 물을 마시고 물통에도 담았다. 물은 상류에 눈이 녹았기 때문에 2분 동안 발을 담그고 있으면 새빨개지면서 아픔을 느낄 정도로 찼다. 앞으로는 물이 없으니까 물통에 물을 채우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이와스는 몇 번이나 컵으로 물을 떠서 마셨다. 퍽이나 물맛이 좋은지 좀 지나치게 마시지 않나 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우리 세 사람 말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 에다시는 이제부터 가파른 언덕길이 한동안 계속될 테니까 고생할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끝까지 올라가면 기막힌 경치가 기다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 3시간을 오르는 일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괴로웠다. 길은 수림대 속으로 지그재그인 가파른 언덕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걷기 시작한 지 5분쯤 지나자 땀이 몸에 배었다. 앞장서 올라가는 4-5시의 걸음걸이에는 등산에 익숙한 사람의 확실함이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흐트러짐 없는 리듬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 이따금 그 검은 알파인 모자가 방향을 돌려 나와 이와세를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내 뒤를 따라오던 이와세가 몹시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처음에는 그가 무언가 마음에 드는 식물이라도 발견하고 한눈을 팔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었다. 에다시는 이와세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쉬자고 말했다. 이와세는 헉헉거리며 올라왔고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배낭을 어깨에서 내려놓고 풀 위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 물통을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셨다. 우리는 그렇게 20분가량 쉬고 일어났다. 단조롭고 괴로운 운동을 요하는 보행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맨 뒤에 이와서는 자꾸만 뒤처지곤 했다. 우리는 도중에서 대여섯 번가량 쉬었다. 그때마다 이와서는 배낭을 내려놓고 몸을 옆으로 뉘우고
땀을 닦았다. 그의 물통의 물은 네 번째쯤에서 다 없어지고 말았다. 그 뒤에는 에다씨가 자기의 물통을 내주었다. 이와세는 나보다는 등산 경험이 많았다. 그런 그가 나 이상으로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좀 의외였지만 그에게는 이렇게 끝도 한도 없는 급한 경사면을 올라가는 일이 맞지 않는 모양이었다. 에다시는 초보자인 나보다도 오히려 그를 돌보며 주의를 기울였다. 우리가 목표한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린 것은 주로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가파른 길이 아니라 능선을 따라 걷는 조금은 편하고 지금까지의 괴로웠던 산행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조망이 탁 트인 즐거운 코스로 접어들었어요. 이와세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능선을 걸어가는 동안에 작은 수림대로 들어갔는데 그곳을 빠져나가자 A 산장이 눈앞에 갑작스러운 느낌으로 불쑥 나타났어요. 이미 기울어져 가는 태양에 선명하게 드러낸 그 작은 건물은 오랜만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본 안도감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산 초입에 당도하여 산장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8시간을 소요했어요. 산장에서는 50살가량의 어깨가 튼튼해 보이는 산장지기가 맞아주었어요. 토방으로 들어가니 마루가 깔려있는 넓은 숙박실에는 배낭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서너 밖에 없었어요. 오늘 밤 이곳에서 유숙할 예정으로 온 사람들도 지금은 가까운 산으로 흩어져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산장지기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은 산장의 얇은 요 위에서 옷을 입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어요. 막상 잘 때가 되어 보니 넓은 마룻방은 사람이 꽉 차서 발 디딜 자리도 없을 만큼 혼잡했어요. 처음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벼룩이 등을 기어다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두런두런 들렸어요. 모두 산에 대해 자랑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밤이 이슥해지자 그것은 작게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바뀌었으나 그렇게 두런거리는 소리가 더욱 귀에 달라붙어 신경을 건드렸어요. 간사이 지방 사람이 와 있는 모양으로 오사카 사투리의 깐죽깐죽한 억양이 그 초조감을 한층 더 부채질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돌아눕는 기회에 옆에서 자고 있는 이와세를 보았는데 희미한 램프 불빛 속에서 그의 눈이 천장을 응시하고 떠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역시 이야기 소리가 귀에 거슬려 잠을 못 자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에다 씨는 가볍게 코 고는 소리를 내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산골 산장에서의 습관에 퍽 익숙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7시가 넘어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이와세는 기운이 생긴 것 같았어요. 그러나 나는 어제의 피로로 인해 다리며 허리에 둔한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흐리고 흐릿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좋은 날씨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전체의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던 주위 산들도 무겁고 두꺼운 낯빛 구름이 내리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까지도 어쩐지 축축한 느낌이었어요. 관목림 속을 1시간가량 지나자 길은 자갈이 많은 산사태가 난 뒤의 경사면이 나왔습니다. 경사면을 힘들게 올라가는데 산 위는 거무튀튀한 구름에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산장을 나선 지 2시간가량 되어서 우리는 큼직한 이정표가 있는 산 정상에 섰어요. 그곳은 조그마한 평지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의 경치는 더욱 짙은 구름에 덮여서 전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에다 씨는 구름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전망을 바라보며 공교로운 날씨로군이라고 말했어요. 이곳에서는 북알프스의 산이 전부 보여야 하는데 날씨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와세는 멍하니 앉아서 구름 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되어서야 바람이 강해진 것을 깨달았어요. 정면에서 불어와 힘껏 때리는 것 같은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었어요. 안개가
흰 연기처럼 골짜기에서 피어올라와 우리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에다 씨는 "이거 안 되겠어. 날씨가 나빠졌는걸?" 하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와세가 상관없으니 예정대로 나가자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생기 같은 것이 넘쳤어요. 그러나 잠시 후 흰 안개가 점차로 짙어졌습니다. 조망은 더욱 좋지 않았어요. 가는 쪽의 길이 급경사로 하강하고 그 20m 앞은 흰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안개는 격렬한 움직임으로 소용돌이치며 흘렀어요. 갑자기 에다 씨가 "위험해!" 하며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능선길의 양쪽으로는 급하고 험준한 계곡이 이루어져 있어 아래쪽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올라왔어요. 그 바람으로 인해서 안개가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아래쪽에 벌어진 틈을 만들었어요. 엷어진 안개의 틈새로 암벽 일부가 들여다 보였는데 그것은 발 밑의 아득한 아래쪽이었어요. 흰 눈으로 덮인 골짜기가 까마득히 내려다 보였을 때 희미한 두려움이 내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몸이 바람을 맞고 쓰러져 이 안개가 소용돌이치는 깎아지른 암벽으로 굴러 떨어지는 환각을 느꼈어요. 에다 씨가 강한 어조로 돌아가자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리더에 반대한 것은 이와세였습니다.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의 어조에는 에다 씨가 주저하는 것을 비웃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는 도쿄를 출발하기 전에 씩씩한 이와세로 완전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때 두 남자가 우리의 옆을 지나간 것이 이와세에게 더욱 힘을 돋운 것 같아요. 이와세는 우리 옆을 지나간 두 남자를 보고 "저 사람들도 가지 않느냐면서 A 산장으로 되돌아가는 것보다 B 산장으로 향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주장했어요. 실제로 우리는 A 산장을 나와 여기까지 3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 산장까지는 기껏해야 30분의 거리였어요. 떠나온 A 산장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3시간이 필요해요. 되돌아간다면 왕복 6시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데 비해 한쪽은 30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의 절대적인 비중에 나도 이와세의 주장에 찬성했으며 에다 씨까지 움직였던 것 같아요. 에다 씨는 조금 더 가보겠지만 더 이상 날씨가 나빠지면 깨끗이 단념하고 돌아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이와세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 같은 승낙이었어요. 빗방울이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우의를 입었다. 에다 씨를 선두로 나 그리고 이와세의 순서는 이때도 변함이 없었다. 우리는 안개가 짙어가는 산길을 북쪽을 향해 걸었다. 이 바위 능선에 만들어진 발판은 단단했지만 지금까지 20m 앞까지 보이던 길은 10m가량으로 줄어들었다.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모두 흰 안개가 자욱하게 들어차 바람만 강하게 아래에서 불어올라왔다. 이미 그 바람 때문에 안개에 틈이 생기는 일은 없었다. 그만큼 안개의 밀도는 짙어졌고 오른편의 절벽도 왼편의 계곡으로 깎아져 내린 암벽도 완전히 갇혔다. 발밑에 급격한 절벽이 시야에서 가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벼랑 위를 오르고 있는 나를 상상하게 했다. 우리는 속도를 늦췄지만 상당히 긴 거리를 걸은 것처럼 생각되었다. 안개가 전면을 흐르고 그 안개가 이동하는 중간이 검어졌다 휘어졌다 했다. 비는 더 심하게 쏟아졌다. 내가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기 전에 불룩한 배낭을 짊어진 에다시의 뒷모습이 걸음을 멈췄다. 에다시는 뒤를 돌아보며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위험하니까 돌아가자고 했다. 그 말에 나는 동의했지만 뒤에 있던 이와세가 반대했다. 앞으로 20분쯤만 걸으면 비산장이 나오는데 앞으로 더 나가자고 소리를 높였다. 에다시는 이런 나쁜 날씨에는 위험하고 비도 더 심해질 것 같으니까 단념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세는 20분만 더 가면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말했다.
그리고 3시간이나 돌아가는 것도 큰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에다 씨는 3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한 것이 더 낫다며 위험한 20분보다 안전한 3시간이 훨씬 낫고 생명을 잃는 것은 불과 1, 2초의 찰나의 순간이라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사실 비는 이때 더 심해지고 바람까지 세게 불어댔다. 에다시의 말투는 명령조가 되어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에는 리더로서의 책임이 돌처럼 충실해 보였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우리는 왔던 길을 다시 밟기 시작했다. 에다시가 앞에서 헛디지 않게 발밑을 주의하라고 말을 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처럼 피케를 지팡이로 삼았다. 안개는 발을 중심으로 몇 미터의 틈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었다. 비와 바람의 방향도 반대가 되어 등을 후려쳤다. 뒤에서 따라오는 이와새는 전혀 말이 없었다. 나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어깨부터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빗물이 우위를 적시고 새어 들어와서 셔츠까지 적셔 피부에 닿았다. 내가 이를 덜덜거리며 대여섯 걸음 나아갔을 때 에다시가 돌아보면서 춥냐고 물었다. 내가 그렇다고 하자 에다시는 여기서 두꺼운 셔츠로 갈아입자고 했다. 우리는 웅크리고 앉아서 흠뻑 젖은 셔츠를 벗었다. 그리고 순모 셔츠와 스웨터를 배낭에서 꺼내서 갈아입었다.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에서였다.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감에 따라 낯익은 곳을 나는 이따금 발견했다. 바위의 형태나 나무의 모양으로 조금 전에 지나갔던 장소였음이 생각나곤 했다. 우리가 거쳐가야 할 산 정상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에다 씨도 곧 정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와새를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안개 쌓여서 이와새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기다렸는데 그 시간은 의외로 길었다. 한참 만에야 그는 흰 안개 속에서 괴로운 듯이 걸어왔다. 그것은 왠지 돌아선 데 대한 불평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보였다. 나는 그를 달래듯이 산 정상이 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세의 얼굴이 빗속에서 약간 끄덕인 것 같았다. 그 모습은 불운한 등산을 하게 된 것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등반 팀들을 만나지는 못했다. 이윽고 오르막길이 끝나고 평평한 곳으로 나왔다. 바람이 세차고 비는 더욱 옆으로 휘몰아쳤고 허연 안개가 가까운 곳에서 소용돌이 쳤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난 12시 15분이 지난 시각이었다. 올 때는 A 산장에서 여기까지 2시간이나 걸렸었다. 돌아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니까 좀 더 시간이 적게 걸릴지도 모른다. 아니, 비를 맞으면서 걸으니까 시간은 마찬가지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 에다 씨가 다시 출발하자고 하면서 앞장섰다. 왔던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되돌아갔다. 길의 폭이나 경사가 하나하나 기억이 있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다. 안개도 여전히 주위에 가득 끼어 있다. 다만 바람의 상태가 달라져서 갑자기 약해진 것처럼 생각되었다. 우리는 묵묵히 걸었다. 선두에 선 에다 씨의 걸음걸이는 의연하고 정확하며 리듬에 변함이 없었다. 나는 그것을 흉내내려고 애썼다. 우위는 흠뻑 젖었으며 아랫도리는 강을 걸어온 것처럼 푹 젖어 있었다. 얼것 같은 냉기가 사타구니에서 넓적다리에 걸쳐 스쳤다. 나는 종아리가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에다 씨와의 사이가 자꾸 떨어지곤 했다. 뒤를 보니까 이와새는 좀 더 뒤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몸은 흔들거리면서 피케를 짚으며 걸었다. 나는 이때에야 비로소 그가 아까부터 피로해 했던 것을 깨달았다. 불평스럽게 걷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때부터 피로했었던 것이다. 에다시가 뒤돌아서서 이와세에게 다가가 괜찮으냐고 물었다. 이와세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그 자세나 말투는 나보다 등산 경험이 있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 같았다. 에다시는 이와세의 안색을 살피더니 이와세의 배낭을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세는 고개를 강하게 저으며 거절했다. 에다시는 한 시간만 더 걸으면 A 산장에 도착한다며 모두 힘내자고 말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었다. 비도 바람도 약해졌지만 움직이는 안개의 벽은 조금도 엷어지지 않았다. 이와세는 뒤처지곤 하면서 뒤에서 걸어왔다. 그의 자세는 아까보다 더 흐트러져 있었다. 20kg 무게의 배낭이 정말 부담스럽다는 듯이 허리를 굽히고 피케를 지팡이 삼아 헤엄치는 모습으로 걷고 있었다. 피로는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의 피로는 나의 갑절이나 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우리가 지나온 완만한 정상을 지났다. 시계를 보니까 2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기억에 의하면 완만한 정상을 넘으면 곧 관목림 속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내 예상대로 틀림없이 그대로 관목림에 들어섰다. 사람 키만한 낮은 숲속을 걸으면서 나는 안도감을 느끼며 조금씩 용기가 솟았다. 이곳을 빠져나가면 A 산장에 도착할 것이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지만 재킷과 순모 셔츠 밑이 탁 차가워졌다. 등만 배낭 덕택에 젖지 않은 못 느낌이었다. 이와사는 여전히 뒤로 처졌다. 그의 피로는 확실하게 모습에 나타나 있었다. 몸이 건들건들 흔들렸던 것이다. 그것은 헐떡이면서 걷는다는 표현이 맞았다. 내가 이와세에게 산장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운을 내라고 말했다. 내가 그보다는 등산 경험이 적었지만 격려하는 입장은 오히려 반대였다. 그만큼 그는 피로에 있어서 지팡이로 삼고 있는 피켈에 온몸의 힘을 다 맡기고 있는 걸음걸이였다. 그러나 가도 가도 관목님은 계속되었다. 나는 피로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을 실제 이상으로 길게 느끼는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길었다. 사실 훨씬 오래전에 관목님은 끊기고 A 산장이 보였음직도 했을 것이다. 시계를 보니까 3시가 지났다. 이상한데? 하고 생각했다. 주위가 훨씬 짙게 컴컴해진 것 같았다. 앞에서 걸어가던 에다 씨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다. 그것은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행동이 아니라 의문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은 모습이었다. 에다 씨는 걸음을 멈추고 이상하다고 중얼거렸다. 길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조금만 더 가보자고 말하고 앞장서서 걸어갔다. 나는 이때까지도 불안감을 갖지는 않았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 관목림으로 들어오기까지 오던 때의 길의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곳을 걸어온 것이다. 비는 계속 내렸다. 주위가 더욱 어두워진 것은 짙은 구름과 안개의 아득히 먼 위쪽에서 보이지 않는 태양이 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 길이 A 산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 뒤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믿고 있었어요. 경사의 각도나 관목림의 양상도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으로 인해 산장이 있는 곳으로 나가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며 걸었어요. 그 시간은 동시에 이와세의 피로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도중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뒤처진 맨 후미에서 온몸에 힘이 빠진 모습으로 비틀비틀 걸었어요. 그것은 이미 등산하는 사람의 의지를 잃어버린 낙오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다 씨가 이와세에게로 되돌아가 배낭을 내놓으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들고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이와세는 거절하지도 않고 묵묵히 배낭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집도 반항할 마음도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 이완된 표정은 등산가의 체면을
자기 자신이 완전히 포기하고 있음을 나타냈어요. 에다 씨는 자신의 20kg 배낭 위에 이와세의 같은 무게의 배낭을 올려놓고 등산 안내자 같은 모습으로 전진했습니다. 몸이 홀가분해졌을 이와세는 그래도 여전히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비는 멎었으나 대신 냉랭한 바람이 강해졌어요. 주위 안개에 갇힌 채 어두워졌습니다. 에다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길을 잘못 든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나는 깜짝 놀라서 에다 씨의 옆으로 갔어요. 과연 길은 그로부터 앞이 갑자기 좁아져서 가파른 경사면의 관목 숲 속으로 사라졌어요. A 산장에서 올 때의 길에는 이런 지형이 없었습니다. 에다 씨는 외줄기 길을 따라왔으니까 잘못 들었을 리가 없다면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에다 씨가 조금만 더 가보겠다며 30m쯤 전진했을 때 길이 갑자기 왼쪽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역시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면서 에다 씨는 또다시 자신을 되찾은 걸음걸이가 되었습니다. 전면에 꽉 찬 안개의 벽이 점차 거무튀튀해지면서 발밑이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나 빽빽이 들어찬 관목님은 쉽게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끝없이 이어졌어요. 길만 그 가운데를 쓸쓸하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다 씨가 안 되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짐승길이라는 것이었어요. 영양인이, 곰이니, 그 밖에 이 산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밟아서 저절로 만들어진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5시 30분을 지나고 있었어요. 에다 씨는 산 정상에서 A 산장을 향해 내려올 때 시야를 차단한 안개 때문에 산장 쪽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내려온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다 씨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산 정상으로 가서 산장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을 해요. 자신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미안해했어요. 나는 에다 씨의 사과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와 같은 악천후의 조건 속에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어떤 등산 경험자를 할지라도 이런 실수쯤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다 씨가 다시 2인분의 배낭을 짊어지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와세는 땅에 주저앉은 채 일어서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때 그가 중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에다 씨와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에다 씨가 이와세의 어깨를 붙잡고 세게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쳤어요. 이와세는 완전히 힘이 빠진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았어요. 이미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에다 씨가 이와세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면서 안 되겠다고 외쳤어요. 둥근 불빛 속에 떠오른 이와세의 표정은 허탈한 눈초리였으며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에다 씨는 배낭을 내던지고 이와세의 어깨를 두드리며 등을 문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부근에 쉴 수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나는 손전등을 비추면서 덤불 속을 정처 없이 헤쳐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관목 숲이 약간 듬성해진 평지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내 몸도 두려움과 추위로 떨리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지만 젖은 옷까지는 몸에 착 달라붙어 얼어붙는 듯한 차가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내가 에다 씨에게 장소를 발견했다고 보고하자 에다 씨는 이와새를 어깨에 둘러매고 그 자리로 옮겼습니다. 이와새는 그곳에 힘없이 털썩 드러누웠어요. 에다 씨는 이와새에게 잠들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내 얼굴에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에다 씨는 자신이 당장 A 산장으로 가서 구조를 요청할 테니까 이와새를 부탁한다고 내게 말했어요. 경험 많은 에다 씨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다 씨는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와새도 잠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리고 에다 씨의 분부로 세 사람의 배낭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모두 꺼내고 빈 배낭 속에 이와새와 나는 제각기 발에서 허리까지 집어넣었어요. 배낭 하나는 이와새의 엉덩이 밑에 깔았습니다. 이 정도의 처치가 끝나자
에다 씨는 꼼짝하지 말라는 소리를 귀찮을 만큼 되풀이하고 손전등을 흔들면서 어둠 속으로 급히 사라졌어요. 어둠이 갑자기 거대한 생물이 되어 엄습해온 것은 그때로부터였습니다. 나에게도 공포가 부풀어 올랐어요. 이와새는 끊임없이 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에다 씨가 A 산장의 구조대를 부탁하러 갔다가 여기까지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나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오랜 시간은 아닐 거라고 생각되었다. 계산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마치 도쿄 근처에서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은 시간을 예상했다. 그러나 밤의 어둠이 점점 내 머리 위를 눌러왔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넓이와 무한한 질량감을 지니고 있었다. 바람은 엄청난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것은 밤에 울부짖는 목소리로 들려서 평소에 시를 느끼게 해주던 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역으로 광포하게 부딪혀왔다. 황량한 밤이 수천 수만 배로 커져서 내 신경을 공격했다. 나는 배낭 주머니에 발을 집어넣고 몸을 조그맣게 웅크린 채 눈을 감고 두 귀를 막았다. 그렇게 했음에도 이 깊은 산속의 밤이 내 몸을 움켜쥐고 골짜기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다. 알 수 없는 요란한 소리가 사방에서 끌어올랐다. 이미 내게는 이화사를 지켜볼 용기도 없었다. 산과 밤과 그리고 바람이 거칠게 난무하는 밑바닥에서 벌레처럼 등을 구부리고 나 자신의 몸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 외로움에 미칠 듯한 공포가 들이닥쳤다. 그러다가 내 감각에서 얼음 같은 추위가 멀어져 가고 매우 기분 좋은 권태로움이 퍼져왔다. 이제 죽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귀찮으니 죽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나른한 잠속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했을 때 나는 꾸벅꾸벅 졸면서도 귓가에서 무언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이와세의 목소리였다. 이봐, 문을 닫아. 이와세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있었다. 빨리 빨리! 빨리 하지 않으면 놈들이 들어오잖아. 이 멍텅구리야. 이와세는 환각을 향해 손을 휘젓는 것 같았다. 그 외침 소리를 들은 순간 나는 오싹해지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들자 공포감이 또다시 무섭게 파고들었다. 이와서는 곧 조용해지더니 코를 골았다. 나는 그 코 고는 소리가 멈춰졌을 때의 심각함을 생각하고 그것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귀를 세워 들었다. 그 숨소리는 코를 드르렁거리면서 어쩐지 좀 이상한 듯했다. 잠시 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여러 사람이 소리를 맞춰 웃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밑에서 사람들이 둥그렇게 모여 앉아 잡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부근만 날이 샌 것처럼 엷은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때 악! 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이화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 소리에 약해가던 내 신경이 갑작스럽게 자극을 받자 지금까지 들리던 사람들의 소리도 희미한 햇빛도 모두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이화새는 배낭의 빈 주머니에서 발을 빼내는 참이었다. 이화새 씨! 하고 그를 불렀지만 물론 반응은 없었다. 이화새는 일어나서 우의를 벗었다. 그리고 밑에 점퍼도 벗었다. 잠옷 더워서 견딜 수 없다는 귀찮은 동작이었다. 또한 기묘한 고함 소리가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동시에 그는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사라졌다. 덤불 속을 비틀거리면서 뛰어간 것이다. 처음으로 현실의 인간이 실제로 내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관목가지가 꺾어지는 소리가 나고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심하게 냈다. 어두워서 그가 뛰어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와세가 죽음으로 치닫는 질주였다. 나의 공포는 더욱더 심해졌다. 이제야말로 나는 혼자 남은 것이다. 나는 이와세가 남겨놓은 배낭을 집어다가 머리에서부터 그 빈 주머니를 뒤집었었다. 온갖 감각을 몸에서 죽이려고 했다.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스스로 미칠 것 같은 사고력. 이제는 그중 어떤 것이나 하나만이라도 살아있으면 나도 이와세처럼 뛰어나갈 충동을 일으킬 것 같았다. 에다 씨가 구원을 청하러 떠나고 그동안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도 바로 직후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나도 오래지 않아 마침내 도쿄에 잘 가는 단골 찻집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기 시작했다. 내가 A산장에서 투숙하고 있던 M대학 산악부의 구조대에 구조된 것은 다음날 아침 9시경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에다 씨가 산장에 도착한 것이 그날 밤 8시경이어서 그로부터 즉시 구조대가 출발하기는 곤란했고 날이 새기 전인 새벽 5시까지 부득이 기다려야 했다고 해요. 그동안 에다 씨의 초조함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난 현장은 산장에서 편도 4시간이 걸리는 지점이었어요. 이와세는 동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내가 웅크리고 있던 장소에서 100m 서쪽으로 간 작은 벼랑 밑에 떨어져 죽어 있었어요. 이와세는 거의 발가벗은 몸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자리에는 바지, 재킷, 순모 셔츠, 속옷 등이 하나씩 도표처럼 벗어 던져져 있었어요. 이것이 피로와 추위 끝에 공포에 미쳐서 얼어 죽은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나는 들것에 실려 산을 내려왔는데 이와세의 유체는 에다시며 M대학 산악부원들의 호의로 운반되어서 가까운 숲속에서 화장되었어요. 이 조난 사고를 되돌아보건대 등산은 절대로 무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이 통렬하게 몸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날씨가 나빠지면 모험을 하지 말고 결단성 있게 되돌아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리더 에다 씨의 배려로 3등 차의 혼잡을 피해 침대차를 탔을 정도로 신중했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산에 와서 그 신중함이 다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산속에서 안개가 짙어지고 비까지 오기 시작했으니 그때 서슴지 않고 돌아섰어야 했어요. 그러나 B 산장에는 2, 3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데 비하여 A 산장으로 되돌아오려면 3시간이나 필요했어요. 더욱 거기까지 3시간이 허사가 되므로 왕복 6시간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었어요. 30분과 6시간의 가치에 대한 비교가 이와세로 하여금 에다 씨를 강제로 설득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에다 씨도 그만 인정에 끌려 끝내 이와세 앞에서 그 신중함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나무랄 수 없어요. 인간의 나약함이며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삼가 산에 잠들어 있는 친구의 영혼에 그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이상은 산학 잡지 살령에 게재된 은행원 우라하시 고이치의 수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와세가 죽은 지 2달 후로 바뀝니다. 은행 일에 집중하고 있는 에다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교환원이 이와세란 분이 전화를 해왔다고 해서 에다는 깜짝 놀랍니다. 전화를 받고 보니 죽은 이와세의 누나인 이와세 마사코의 전화였어요. 마사코는 에다에게 동생 일로 여러모로 애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꼭 만나 뵙고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에다는 이와세의 누나인 마사코를 만나기 위해 그날 저녁 긴자로 향합니다. 그런데 마사코를 만나는 자리에 마사코의 사촌 오빠라는 사람도 나와 있어요. 이름이 지로라고 했어요. 두 사람 다 고이치가 산악 잡지에 실은 수기를 보았다면서 아주 정중하게 에다에게 동생인 이와세의 일로 고생을 시켜드려 죄송하다는 인사를 합니다. 에다는 자신이 이와세를 살리지 못해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하며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에다를 찾아온 진짜 이유를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동생이 죽은 장소에 가서 꽃이라도 바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사코는 여자이기 때문에 험한 산속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사촌 오빠인 지로가 말렸고, 마사코 대신 지로가 그 장소에 꽃을 바치러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를 잘 아는 사람이 에다이기 때문에 같이 동행해 주었으면 한다는 부탁이었어요. 에다는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이 리더였던 산행에서 이와세가 죽었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마사코는 사촌 오빠인 지로가 대학 때 산악부원이었기 때문에 죽은 동생처럼 산에서 폐를 끼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해요. 그녀의 이 말이 에다의 귀를 찔렀어요. 에다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들어 지로를 보았어요. 어쨌든 에다와 지로는 12월 6일과 7일에 걸쳐 이와세가 죽은 장소인 북알프스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과 만나고 나서 헤어지고 난 후 에다는 목적 없이 길을 걸었어요. 집에 돌아가도 아내는 없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내는 가나자와에 있는 친정에 가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던 에다의 눈에 영화 간판이 들어왔어요. 에다는 영화표를 사서 들어갑니다. 좌석에 앉아서 지로는 조금 전에 만난 이와세의 누나인 마사코와 사촌 오빠인 지로를 생각했어요. 이와세가 죽은 것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와세의 누나인 마사코와 사촌 오빠인 지로도 그렇다고 말해줬어요. 에다는 산에서 사고가 난 밤에 이와세와 고이치를 비바람이 부는 산속에 남겨두고 어둠 속을 안개에 휘말리면서 손전등에 의지하여 3시간 넘게 걸려 산장에 도착했어요. 자칫 잘못했다면 자신도 조난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긴박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와 같은 모험은 2번 다시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불운했던 것은 산장에 도착한 것이 밤 8시경이어서 때마침 그곳에 투숙했던 M대학 산악부원도 밤중에 3시간이나 걸려 현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자신이 동료의 위험을 알리고 필사적으로 부탁하고 다녔을 때 M대학의 리더는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그때 이 자신이 처참했던 모습을 그들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추위와 피로가 이와세를 그날 밤에 죽음으로 감싼 것은 사람의 힘을 초월한 자연의 행위였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조난자가 그러하듯이 그것은 광포한 자연이 이와세의 생명을 빼앗아간 것이에요. 구원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불가항력이었어요.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에다는 이와세의 누나 마사코의 옆에 앉아있던 지로의 딱 벌어진 어깨와 조용한 말투에 부딪혔어요. 영화는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어요. 에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편지가 도착해 있어요. 가나자와에 있는 처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처남의 문투는 앞뒤 인사가 귀찮을 만큼 되풀이되고 있어요. 가운데쯤을 읽자 요컨대 누이 동생은 얼마 동안 친정에 묵고 싶다고 하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는 문구였어요. 아내의 필적은 편지 끄트머리 여백에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12월 6일 이와세의 사촌형인 지로와 에다는 북알프스로 향하는 밤기차를 타기 위해 신주쿠역에서 만났다. 기차역에는 두툼한 외투를 입은 사람이 많았고 에다처럼 등산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지난 여름 등산 시즌에는 지하도에서 계단까지 쳐놓은 줄 안에서 등산객들이 가축의 무리처럼 주저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볼 수 없었다. 에다와 제로는 기차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침대칸은 아니었다. 지로가 사촌 동생인 이와세를 위해서 지난 등산 때 침대칸을 마련해 주어서 고마웠다는 말을 하면서 잠을 잘 못 자면 다음날 등산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 말을 들은 에다는 그에게 무언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몰래 그 표정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러나 지로의 표정에는 이렇다 할 특징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역시 온화한 웃음을 입가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로가 가져온 산악 잡지,
살령 11호로의 표지를 보면서 에다는 지로가 어떤 의미에서 이 잡지를 가져온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사촌 동생이 죽은 수기가 실린 잡지. 혹시 에다의 눈에 뜨이기를 바라면서 가져온 것일까? 아니, 이런 생각은 어쩌면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른다고 에다는 다시 생각했다. 에다는 자신이 다소 신경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기차가 드디어 출발했다. 기차에 타자마자 마신 위스키 술 기운으로 에다는 끄덕끄덕 졸았다. 앞에 앉은 지로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다. 문득 지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참이 지났지만 지로는 쉽사리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하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 간 것 치고는 너무 시간이 길었다. 기차가 속도를 늦추고 한 역에 멈췄을 무렵에야 지로는 간신히 좌석으로 돌아왔다. 밤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었다. 지로는 다시 목이 마르다면서 주스를 사러 나갔다가 왔다. 지로가 사온 주스를 함께 마시고 잠시 후 에다는 잠이 들었다. 얼마 동안 지난 뒤 에다는 잠들어 있는 의식 속에서도 지로가 또다시 쓱 일어나 나가는 기척을 느꼈다. 에다는 눈을 뜨지 않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 에다는 눈을 번쩍 떴다. 앞자리는 비어 있었고 잡지가 대신 놓여 있었다. 그 산악 잡지 살령이라는 잡지였다. 에다는 쭈글쭈글해진 그 표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책을 들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지로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에다는 갑자기 어떤 깨달음에 깜짝 놀랐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다는 승객들이 잠들어 있는 객차를 두 칸이나 뒤쪽으로 걸어 나갔다. 통로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손님이 귀찮다는 듯이 몸을 움직였다. 마지막 문을 열었을 때 침대차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뿌연 유리문이 옆에 있었다. 에다는 두 서너 걸음 걸어가서 그 문을 열었다. 바로 그곳에 지로가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에다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로는 통로가 되어 있는 창가에 마치 석상처럼 우뚝 서 있더니 뒤를 돌아보고 에다를 확인하자 어두운 조명 아래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마치 에다가 뒤에서 따라오기를 예견이라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지로는 초록색 커튼이 쳐진 침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곳에서는 잠이 잘 오겠다는 말을 했다. 커튼한 침대 칸에서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지로는 침대차를 둘러보고 만족한 듯이 에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조용히 문 밖으로 돌아나갔다. 에다는 지로가 지금 취하는 행동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에다의 마음은 두려움과 함께 어떤 준비를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이 되어서 드디어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지로가 짊어진 배낭에는 이와세에게 바칠 꽃다발이 붙들어 메어져 있었어요. 지로의 복장이나 도구는 모조리 낡고 더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 시작한 산악인으로서는 따라붙을 수도 없는 완전함이 있었습니다. 에다의 눈으로 그것을 분간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으며 조금도 틈이 없었어요. 에다는 이에 압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 기슭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등산객도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겨울인 것이에요. 갑자기 강변이 열리며 하얀 능선이 바싹 접근한 곳에 이르렀어요. 지로는 조심성 있게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어요. 두 사람은 이곳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코펠에 물을 끓여 따뜻한 홍차를 마셨어요. 지로가 시계를 보며 40분이 지났다고 말하고 슬슬 출발하자고 했어요. 에다가 앞장서고 지로가 뒤를 따랐습니다. 40분이 지났군요. 이렇게 말한 지로의 말의 의미를 갑자기 이해했어요. 그것은 이와세가 같은 장소에서 쉰 시간하고 똑같았어요.
에다는 갑자기 발이 미끄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지로가 뒤에서 좀 쉴까요? 하고 말을 걸었어요. 에다는 지로가 쉴까요? 하고 말한 순간 그는 여기서도 정확하게 40분을 쉴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이와세와 고이치를 데리고 왔을 때의 쉰 시간이 바로 그러했어요. 지로는 물가의 바위에 발을 올려놓고 웅크리고 앉아 물통에 물을 채웠어요. 여기서부터는 앞으로는 물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상식적인 일이니까 걱정할 것은 없었어요. 다만 물을 깃는 동작까지 이와세가 했던 그대로 흉내내는 것 같아서 에다는 약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다가 손목시계를 보았어요. 그러자마자 지로가 옆에서 슬슬 출발하자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4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에다는 손끝을 조금 떨면서 배낭을 집어들었어요. 지로가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은 거의 뚜렷해졌어요. 그는 산악 잡지 산령에 실린 고이치의 기록을 머릿속에 그대로 암기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 대목으로 자른 코스를 몇 시간에 걸었으며 도중에서 몇 번을 쉬었으며 그 휴식에 몇 분을 소비했는가 하는 일이었어요. 산령은 그의 배낭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잡지를 꺼내서 책장을 열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로는 틀림없이 뇌리에 상세하게 기사를 집어넣었을 것이에요. 상대의 태도가 확실해진 이상 자기는 무장을 단단히 해야겠다고 에다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힘든 오르막길을 3분의 1가량 지나게 됩니다. 수림대는 나무 줄기와 귀찮은 가지뿐이었어요. 조망도 좋지 않고 재미도 하나도 없는 코스임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던 지로가 이 부근에서 좀 쉬자고 말했어요. 지로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면서 이와세는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을 마셨다지요? 하고 말했어요. 에다는 여름이라 갈증이 심했을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로는 그렇긴 하지만 너무 많이 마셨다고 말하면서 아마도 이와세가 지쳤던 모양이라고 말해요. 전날 밤에 침대 차에서까지 잤는데도 형편없는 녀석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곳에서 20분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이와세가 쉰 것과 같은 시간이었어요. 한참 올라가자 지로가 또다시 에다를 불렀어요. 에다는 옳지, 이제 또 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과연 쉬자는 요구였어요. 이와세가 했던 그대로였으나 다른 것은 지로가 숨결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또 한참을 올라가서 지로가 불렀어요. 에다는 이제는 속으로 마음대로 해봐라. 어떤 흉내를 내더라도 놀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러나 지로는 이번에는 쉬자는 말을 하지 않고 확실한 걸음걸이로 올라오면서 배낭을 내려놓고 도중에 여러 번 오래 쉬는 것은 오히려 필요하지요? 하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에다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로는 그런 사실을 알고 실험하는 것이었어요. 에다는 상대하지 않고 글쎄요 하고 애매한 대답을 했어요. 지로를 우습게 보다가는 실패하겠다 하고 에다는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상대는 알고 있어요.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때 위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사람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피난민처럼 남루하고 더러운 몸차림이었으나 사내는 상당한 경험자라는 것을 앞장선 에다는 재빠르게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지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희한한 곳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에다는 지로에게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지로가 그 사람은 도키 신기치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에다는 눈을 휘둥그레 뜨게 됩니다. 도키 신기치라면 산악인으로서 전설적인 이름이었어요. 에다는 산악 잡지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름을 보거나 들었을 뿐 당사자를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도키 신기치와 지로는 친구라고 했어요. 에다는 지로가 한창 더 크게 보이고 무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의 산행 끝에 드디어 A 산장에 도착합니다. 오후 4시 15분이었어요. 8시간 정도 걸렸어요. 물론 이와세와
에다가 동행해서 올라왔을 때의 시간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지로는 여름 등산이라면 7시간 정도 걸렸을 텐데 이와 새가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침대차에서 잠도 푹 잤을 녀석이 왜 그렇게 지쳤을까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에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침묵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A 산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두 사람만 배낭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에다는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조금 후에 지로가 말을 걸었어요. 에다 팀이 조난당했을 때의 주간 일기예보를 자기가 조사해 보았는데 날씨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예보였다면서 에다 씨는 그 예보를 알지 못했느냐고 물었어요. 에다는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은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아침을 먹고 7시에 산장을 출발했습니다. 이와세와의 지난 산행에서와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지로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 에다로서도 짐작할 수가 있었어요. 지로는 잡지 살령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실행하려는 것이었어요. 그 목적이 뚜렷해지자 에다의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 변명할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오늘 아침에는 그다지 말을 주고받지 않고 묵묵히 산으로 올라갑니다. 옆에서 보기에는 그야말로 마음이 맞는 친구끼리 숙련된 기술로 겨울산의 종주를 시도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두 사람이 오르는 산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어 무릎까지 빠졌어요. 두 사람은 아이젠을 등산화에 달았어요. 한참을 오르다가 눈에 익은 안내판에 안개가 허옇게 얼어붙어 마치 등대같이 보이는 곳에서 배낭을 내려놓고 쉬었어요. 지로는 배낭에 묶여있는 꽃다발을 시종일관 소중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지로가 시계를 보며 9시가 되었다고 말해요. 에다는 잠자코 전면의 전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부터다 하는 긴장감이 다가왔어요. 지로가 지난번 사고 당시 여기서부터 안개가 심해졌지요? 하고 말하자 에다는 그 당시 위험하구나 생각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이와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진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기에 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지로는 에다 씨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이와새가 고집 부린 것이 문제였지요. 하고 말해요. 그런데 지로가 갑자기 그날의 날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디쯤에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예, 저 기타 야리를 지나 한 50m가량 되었을까요? 바로 저 부근이었습니다. 에다는 손가락을 들었다. 그랬군요. 그것이 10시 20분경이었죠. 지로는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그때 날씨는 회복될 가망성은 있었군요. 근데 희망을 가졌었어요. 그런 기대로 저도 앞으로 전진했었죠. 에다는 분명하게 대답했다. 네, 물론 그러셨겠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안 것은, 네, 그건 저 능선을 걸을 때였습니다. 에다는 손가락 방향을 이동시켰다. 안개는 점점 짙어져 가고 비도 바람도 심해지더군요. 이건 이젠 아무리 고집을 부려 졸라도 단호히 돌아가야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와세는 여기서 되돌아서면 왕복 6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만 똑바로 가면 앞으로 3, 40분이면 비산장에 도착을 하니까 굉장한 차이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팀 가운데는 고이치라는 초보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세의 반대를 누르고 돌아선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지로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하고 찬동의 뜻을 표시했다. 그래서 짙은 안개와 빗속을 뚫고 여기까지 돌아오신 거군요. 그것이 12시 5분이 지났을 때지요. 지로가 일일이 시간에 다짐을 두는 것이 분명히 어떤 중압감을 주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름 속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정상도 보이지 않았고요. 날씨는
계속 나빠졌으니까요. 에다가 말했다. 네, 맞습니다. 지로가 대답했다. 맞았다고? 뭐가 맞았다는 건가? 에다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지로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폈다. 그날 날씨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기상대에 문의를 한 건데요. 하면서 그는 읽기 시작했다. 8월 31일 밤부터 9월 1일 오전에 걸쳐 저기압의 중심에 걸쳐 있으므로 어느 점에서 보더라도 날씨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 강우량은 중부지방 산악부에서 5, 60mm, 풍속은 10m, 기온은 새벽에 영하 3도가 예상된다. 이런 지로의 말을 들으며 에다는 가슴이 떨렸다. 지로는 어느 틈에 그런 것까지 조사했단 말인가? 어젯밤 말했던 장기 예보권이나 지금 기록으로 보아서 분명히 이번 이와세의 조난 지점 등반에는 주도 면밀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작은 수첩을 품에 넣은 지로의 저음자는 옆 얼굴은 아직도 여러 가지 일을 얼마든지 조사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지로는 에다에게 조난 현장으로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에다는 조난 현장으로 가는 능선을 앞서가도록 세워졌다. 세워졌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에다의 뒤에서 따라오는 지로에게 명령을 느끼고 있었다. 에다는 등에 끊임없이 지로에 찌르는 시선을 의식해야만 했다. 길을 잘못 든 능선에 다가오자 지로는 과연 이 능선에서는 A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과 착각할 수도 있겠군요. 다정하고 친밀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로는 그날처럼 안개로 시야가 잘 트이지 않을 때는 실제로 잘못 알 수도 있겠네요. 라고도 말했다. 에다는 지로가 진심에서 말하는지 어떤지 몰라서 망설이면서도 별 수 없이 주장했다. 저도 틀림없이 A 산장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안개가 조금만 엷어져서 어떤 산이든 일부만이라도 보였다면 곧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벽과도 같은 짙은 안개와 비로 이 능선도 2미터 앞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고작이었으니까요. 설마 길을 잘못 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운이 나빴던 셈이죠.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가 저녁 때였으니까요. 에다는 지로가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좀 더 많은 말을 자기에게 짓거리게 하려는 것일까? 에다는 경계하면서 입을 다물었다. 지로도 한참을 말없이 걷기만 했다. 관목림은 계속되고 이윽고 지난번에 잘못 들어갔던 짐승길이 있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었다. 지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단념한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 뒤에 저 에다씨 하고 불렀다. 에다는 네 하고 대답하며 지로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고 몸을 도사렸다. 저 에다씨, 당신은 야마나카 온천에 간 일이 있나요? 이시가와 현의 야마나카 온천 말입니다. 어, 야마나카 온천. 예,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갔었. 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심장이 일시에 뛰었다. 입술이 하얗게 되었다. 이와새도 있더군요. 올 6월경이었어요. 아니, 이와새가 동사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녀석이 온천에 갔던 걸 생각해낸 겁니다. 짓궂은데요. 여름이 시작될 때 온천을 하러 갔던 녀석이 석 달 후에는 얼어 죽으려고 산에 올랐으니 말이죠. 에다는 지로의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침묵은 이와새가 죽은 장소에 도착해서 지로가 배낭에 붙들어맨 꽃다발을 풀어 눈 위에 놓고 합장하는 동안에도 내내 계속되었다. 그곳은 나무 숲이 약간 끊어져서
흰 눈이 동그랗게 부풀어져 있었다. 마치 이와새의 벌거벗은 시체 위에 눈이 쌓여 있는 것 같았다. 에다는 묵념하는 자세로 지로를 지켜보았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40분 정도 있었다. 지로가 사촌 동생을 위해서 꽃다발을 바치고 명복을 베는 시간이었다. 에다는 이때까지 시종 방관자였다. 방관자라기보다도 지로의 관찰자였다. 그러나 에다는 지로가 야마나카 온천을 화제로 꺼냈던 일로 그에 대한 의혹이 한층 더 강해졌다. 능란한 화술이었지만 분명히 그는 검은 바늘을 박아왔다. 에다의 가슴에는 어두운 동요가 계속되었다. 오전 11시였다. 지로가 이제 슬슬 돌아가자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능선을 따라 되돌아오는 길을 걸었다. 지로가 조금 쉬자고 말했다. 쉬면서 지로는 에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 이와세의 조난에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고 있어요. 우선 제 사촌 동생 이와세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우 피곤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주쿠에서부터 침대차에 누워왔으니까 몸은 편했을 겁니다. 근데도 이상하게 이와세는 처음부터 피로해했지요. 에다 씨는 혹시 지피는 데가 있습니까? 에다는 모르겠다고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다. 지로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이와세는 산을 오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보통 3번 정도 쉬면 되는데 5번이나 쉬었더군요. 그리고 중간에 쉬면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고 말이죠. 게다가 보통 5분 정도 쉬면 되는데 당신은 이와세가 피로하다는 이유로 40분이나 쉬게 했어요. 그것도 배낭을 등에서 내려놓게 하고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매우 소중하게 다루어 주신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피로를 배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요, 지금 여기 올라올 때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오래 쉬게 되면 다리의 상태가 완전히 균형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피로가 심해지고 마는 거죠. 그 때문에 A 산장에 닿을 때까지 넉넉히 1시간은 늦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날 밤은 산장에서 유숙을 했습니다만 고이치의 수기를 보면 숙박자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이와세는 그날 밤도 잠을 잘 자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예정했던 속셈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만 다만 효과는 있었죠. 예? 예정했던 속셈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다는 그제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에다의 그 말에 지로는 에다의 등에 착 달라붙어서 말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속셈을 가진 남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남자는 북알프스 산을 여러 번 올라서 잘 알고 있고요. 그는 산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북알프스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그를 보살피는 것 같은 수단을 취했죠. 이 남들이 보기에는 소중하게 보살피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실은 그것이 오히려 피로를 주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산의 날씨가 나빠지자 어이 잠깐만요. 에다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산의 날씨는 자연현상입니다. 그 남자의 뜻으로는 어쩔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장기 예보를 들었겠지요. 날씨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가기를 권해서 그 시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간의 확률은 있어요. 그리고 그 확률이 맞아 떨어졌고요. 그리고 피로에 지친 남자는 모험심이 강한 친구였죠. 그래서 되돌아가면 6시간이 낭비가 된다고 말하고 30분이면 가는 길을 주장했습니다. 리더는 내키지 않는 듯이 그 주장에 따라 전진했고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계산에 넣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의 심리지요. 에다는 앞을 무섭게 노려보며
입으로 흰숨을 토하며 걸어갔다. 등 뒤에 무기로 위협받으며 걷는 포로와도 같았던 것이다. 자, 계속 말을 좀 해볼까요? 언뜻 보기에 이번 조난 사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자연스러운 사고로 보이거든요. 근데 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도 처음 이와세의 죽음을 그 이와세의 누나인 마사코가 알려주었을 때는 보통의 조난 사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사코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집을 나설 때 이와세는 너무나 멀쩡했고 같이 간 초보자 동료도 살아남았는데 이와세만 죽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한 두 달가량 지났을까요? 그 산악 잡지 살령이라는 잡지를 마사코가 보내주었습니다. 전 그걸 읽고 이와세가 처음부터 몹시 지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왜 그랬을까? 몸 상태라도 나빴던 건가? 마사코에게 물어보니까 그럴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사 일행은 편안하게 침대차에 타고 갔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는 중에도 여러 번 편하게 쉬게 해줬죠. 여기까지 읽고 나는 이 가만히 있자 하고 생각했어요. 이 침대차의 경우도 그렇고 너무 지나치게 이와사를 배려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침대차를 비싼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당신은 표를 구했더군요. 이건 말이죠. 지나치게 친절한 겁니다. 지로는 이 대목에서 희미한 웃음을 지었다. 그런 침대차에서 이 피로할 리는 절대로 없다. 근데 다음 날 아침 산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왜 그토록 이와세는 피로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은 하나로 낙착되더군요. 이와세는 침대차에 탄 건 맞지만 잠을 자지는 못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수면 부족이 이와세를 피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와세는 잠을 잘 못 잤을까요? 난 사촌 형이라 그를 잘 알고 있어요. 눕기만 하면 어디라도 코를 골기 시작하는 녀석이죠. 그런 놈이 잠을 못 잤다는 건 누군가가 이와세를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잠을 못 자게 한다.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각성제 같은 약을 먹이든지 혹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인 쇼크를 주든가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요, 이와세는 약을 먹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정신적인 쇼크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럴 만한 이야기, 즉 쇼크를 받을 만한 이야기를 이와세에게 침대차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토록 이와세가 충격을 받은 이야기요. 물론 그 이야기 저는 알 수가 없지요. 아마도 당사자 사이의 비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설명을 듣지 않으면 내용을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지로는 긴 이야기를 거기서 당돌하게 끊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은 에다는 벽에 밀려서 꼼짝도 할 수 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와도 똑같았다. 기침만 해도 소리를 내며 금이 갈 것 같은 얼음장 같은 침묵이 계속되었다. 발밑의 계곡에 엷은 안개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당신의 추리는 우연적인 현상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연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계획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우연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지로는 에다의 반격을 얌전하게 받았다. 그 우연에 당신은 기대를 걸었죠. 근데 그건 이미 우연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것은 가능성이 겹친 겁니다. 날씨도 미리 예보로 알 수 있죠. 어떤 조건을 줘서 피로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길을 잘못 든 것, 시간 조절,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하나같이 모두 이와세가 동사하리라는 기대를 가능하게 했죠. 기대성의 퇴적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분명한 자귀니까요.
이때까지도 살인이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지만 지로는 확실하게 에다가 이와세를 죽였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 이상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로의 어조는 조금도 격한 물결을 일으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의연히 눈을 앞쪽의 풍경에 돌린 채였다. 지로가 입을 열었다. 다만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동기입니다. 당신이 이와세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말이죠. 이 동기를 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누이 마사코에게 물어도 도무지 짚히는 데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당신과 이와세만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되는 건 이와세가 지난 6월에 아마나카 온천에 갔던 사실이죠. 그때 이와세는 말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였던 것 같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 마사코는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 상대가 당신은 아니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당신은 6월 내내 은행에 출근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은 에다의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순간 그의 자세는 앞으로 수그러졌다. 이렇게 말한 뒤 지로는 자신이 온천과 관련된 동기를 조사하겠다고 말하고 그 동기를 발견하면 에다의 범죄를 추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것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될지 글이나 말로 규탄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대로는 절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에다는 얼굴을 완전히 쳐들었다. 지로가 흥분하고 있다. 이 남자가 냉정해서 바위처럼 턱 버티고 있던 이 지로가 흥분하고 있단 말이다. 이 변화의 붕괴가 에다에게 급속한 회복을 주었다. 아니, 실은 아까부터 조금씩 제 자세를 되찾고 있었다. 에다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는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서 내려가시죠. 벌써 2시입니다. 나는 오늘 밤 야간 열차를 타야 합니다. 휴가는 오늘까지니까 내일은 정해진 시각에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다는 갑자기 전혀 다른 말을 꺼냈다. 지금부터 A 산장을 거쳐서 내려가려면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요. 도저히 야간 열차 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산 등선 벽을 타고 내려가시죠. 그러면 열차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당신은 산악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함께 내려가시죠. 에다는 급격한 절벽을 이루고 있는 눈의 계곡을 손가락질했다. 잠시 후 지로와 에다는 멋진 경치에 등을 돌리고 눈 덮인 급경사를 이룬 벽면에 달라붙어 조금씩 기어 내려갔습니다. 에다가 앞장서 아래에 붙고 3m 가량의 간격을 두고 지로가 위에서 기어 내려갔어요. 이 경사면은 거의 수직이어서 에다가 위를 올려다보니 지로의 벌린 두 다리 사이에서 구름이 움직이는 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에다는 피켓을 눈에 꽂아 놓고 아이젠으로 눈을 차는 것처럼 하면서 발판을 만들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어요. 지로도 똑같이 하면서 따라 내려왔습니다. 과연 빈틈없는 기술이었어요. 지로는 이 설벽을 내려가기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에다는 그것을 처음부터 계산해 넣고 있었습니다. 등산은 스포츠입니다. 지로쯤 되는 남자가 에다의 도전을 받고 거절할 리가 없었어요. 그 심리 측정에 잘못된 점이 없었습니다. 지로는 커다란 호흡을 한번 하고 깎아지른 눈 벼랑에 발을 디뎠어요. 그 기어내리는 모습을 밑에서 이따금 올려다보면서 에다는 웃었습니다. 또 하나의 계산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지로는 일찍이 이른 봄에 이곳을 등반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한 해 겨울을 넘긴 이른 봄의 눈은 밑에서부터 얼어붙어 콘크리트처럼 단단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은 부드러워요. 지로는 이것을 모를 것이에요. 에다는
이 벽을 여름에 여러 번 올라갔기 때문에 대강 어느 부근에 쌓인 눈 밑에 깊이 갈라진 크레바스가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 갈라진 틈은 깊이 10m가량 됩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기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른 봄에 등반한 지로는 아마도 단단한 빙벽 때문에 이 크레바스 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사 통과했을 터이지만 새로 내린 눈이라면 달라요. 부드러우니까 밑은 공동이에요. 몸을 올려놓기만 하면 잠시도 지탱하지 못하고 함몰되고 맙니다. 에다는 조심스럽게 피켈 자루를 눈 속에 넣으면서 더듬는 것처럼 내려갔어요. 이 부분이다. 이제 다 됐다 하고 생각하는 동안에 피켈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눈 속에 푹 파묻혔어요. 밑은 틀림없는 공동이었어요. 에다는 몸을 조금 옆으로 비켜서서 그곳에서 멈추더니 피켈을 고쳐잡고 시골한 곳에서 10m가량 위쪽의 눈을 가만가만 헤쳤어요. 지로 씨, 당신이 알고 싶은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을 눈치채이지 않도록 에다는 밑에서 불쑥 말을 걸었다. 눈을 감아지 헤치고 있는 것이다. 지로는 위에서 기어 내려오던 자세 그대로 멈췄다. 잘 들으세요. 동기는 말이죠. 이거 좀 창피한 말인데 피켈로 눈을 옆으로 헤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말을 이었다. 사실 이와세는 내 아내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지난 6월에 야마나카 온천에도 둘이 갔었어요. 아내는 구실을 만들어서 닷새가량 집을 비웠는데 난 나중에야 눈치를 챘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어떤 여관에 투숙을 했었는지 나는 7월 초에 야마나카 온천에까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로는 그 자리에 착 달라붙은 것처럼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다. 이와세는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더군요. 에다는 위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내가요, 그 침대차에서 은근히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 얘기한 게 아니라 아주 조금 풍기기만 했었어요. 그런 것이 오히려 이와세에게 큰 쇼크를 준 겁니다. 이와세가 그날 밤 잠들지 못한 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것뿐입니다. 동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앗! 하고 지로가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에다한테서 진상을 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때마침 그의 발이 디뎠던 눈이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에다가 일부러 헤쳐서 생긴 눈의 단층에 위쪽의 눈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하강했던 것이다. 그것은 조그마한 눈사태가 되어 지로의 허우적대는 몸을 싣고 에다의 시야에서 계속 달렸다. 이어 흰 눈보라가 솟아오르고 지로의 검은 모습은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다. 눈보라가 멎고 에다는 10m 깊이의 크레바스 밑바닥에 엎드렸을 지로의 모습을 상상했다. 에다는 혼자가 되자 자세를 앞으로 돌렸다. 거기부터는 경사가 완만하다. 그는 다시 내려갔다. 지로의 조나는 급히 하산해서 보고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시체를 찾는 것은 내년 늦은 봄이나 초여름이 돼야 가능하다. 바로 그때 에다는 작은 눈사태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을 알았다. 위험을 깨닫는 순간 눈사태의 풍압은 그를 등에서부터 난폭하게 밀어젖혀서 굴렸다. 그의 몸은 눈보라 속에서 한 바퀴 굴렀다. 그 때문에 그는 눈의 표면으로 밀려 올라올 기회가 있었다. 그는 눈을 들어 순식간에 바깥 세상을 보았다. 산의 흰 능선이 그의 부릅뜬 눈동자에 비쳤다. 그는 눈사태 밑에 깔리지 않도록 두 팔을 좌우로 헤엄치듯이 눌렀다. 다행히 왼쪽 경사면은 좁기 때문에 눈사태도 작아서 허리가 묻혔을 정도였다. 에다는 눈사태 속에서 기어나와 굵은 한숨을 쉬었다. 어깨와 허리를 다쳤지만
대수롭지는 않았다. 큰일 날 뻔했다고 생각했다. 이왓의 누나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그는 순간 불안한 심정이 되었지만 억지로 안심한 표정을 짓고 안전하고 즐거운 듯이 계속 산을 내려갔다. 예. 소설은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마스모토 세이초의 조난이라는 소설이었는데 이게 뭐 흔한 표현을 하나 쓰자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소설이에요. 이게 참 대단한 게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스토리거든요. 네, 그 두 사람 뭐 물론 처음에는 세 사람 가서 인제 사고가 나고 그다음에 두 사람 또 인제 다시 한번 가고 음, 산에 가서 뭐 그냥 하 1 박 2 일, 2박 3일 이렇게 지내는 건데 네, 그 순간순간 진짜 손에 땀을 쥘 정도로 긴장감을 줍니다. 네.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게 정말 필력인 거죠. 이거 엄청난 필력이에요. 네, 이게 휘몰아치고 이러지 않는데 음, 조용조용한데도 이 사람들의 심리 묘사, 음. 상황 묘사 이런 것들이 정말로 탁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마스모토 세이초가 이 작품에서 보여준 필체가 여기 예. 등장인물 지로 있잖아요, 지로. 예 예. 지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을 것 예. 같아요 보니까. 좀 뭐랄까요. 뭐 객관적이고 아주 맞아요. 냉철하게 냉철하게 아주. 조근조근하다. 뭐 막판에 폭발은 하긴 하지만 예. 그런 식으로 쫙 그냥 맞아요. 짚어주는데 이것이 이렇게 큰 긴장감을 주고요. 그리고 네. 또 이 마지막 문장도 진짜 이 마지막 문장을 참 잘 끝내는 작가인데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예. 그는 순간 불안한 심정이 되었지만 억지로 안심한 표정을 짓고 안전하고 즐거운 듯이 계속 산을 내려갔다. 야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그러니까 있을까? 순간 불안한 심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죠. 이왓의 누나 얼굴이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유 '어 이거 내 사촌 오빠랑 올라갔는데 또 죽었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거 예. 아닙니까? 진짜로는 둘 죽인 거 네. 아니에요. 예? 하지만 억지로 안심한 표정을 짓고 안전하고 즐거운 듯이 여기 또 이 사람의 심리가 묘사가 되고요. 정말 기가 의심은 막힙니다. 받겠지만 어 증거 없어요. 예 증거가 없죠. 증인도 증거 없고. 없어요. 네. 예. 그런 그러니까 거를 염두에 두었겠죠. 아주 예. 재밌습니다. 이 마스모토 세이초가 그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그 자료 조사가 충실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한 작품에 쏟는 그 시간과 정성이 크고 많은데 예. 어떻게 1000 편이 넘는 작품을 천 썼을까? 천 편이 넘는 작품. 예. 근데 일설에는요 4000 편이 넘는다 하는 기록도 제가 봤어요. 네. 뭐 짤막짤막한 거 합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이 작품에서도 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 작가이고요. 네. 예 이게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어떤 소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필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인데 예. 이거를 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제 그렇죠. 있었던 얘기에서 영감을 그렇죠. 받았다 하더라도 예예. 그걸 해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찰력도 참 대단한 것 네. 같고요. 보면은 이게 신문 기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그 같이 산을 탔던 그 고이치가 그 산악 그렇죠. 잡지 살령에 예 수기를 쓴 거죠. 그 수기 내용이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 접할 때는 '아 이 수기에 무슨 비밀이 있나 보다.' 그 우리가 한번 다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수기가 거짓말이었던 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게. 예예. 그 어떤 작품인지는 얘기 안 할게요. 또 나중에라도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물론 이 마스모토 세이초 작품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 작가에 대해서 쪼끔 이제 더 설명하면은 이 작품도 네. 그렇고요. 저 지금 예 수기 얘기하고 있는데 마저 하시죠. 네. 예. 수기 저는 얘기하고 근데 그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네. 작품인지. 아니요. 그 얘기 말고 지금 예. 고이치의 수기 얘기하는 고이치 건데 수기. 예. 이게 사실은 이걸 말하자면 수사 자료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세밀하게 정리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죠. 예 예. '이걸 이렇게까지 쓸 수 있을까?' 싶은데 예. 사실은 이 소설에서 쪼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해가 좀 덜 개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 개연성이 좀 덜 되는 부분이 예 그런데 수기. 이게 예. 산악 잡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뭐든지 하여간 꼼꼼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좋은 산행이 아니라 사고가 났었으니까 맞아요. '그걸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되겠다.' 하는 뜻으로 썼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그 산악 잡지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지로가 예. 이 잡지를 들고 나타나는데 그게 표지가 쭈글쭈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묘사하는 거잖아요. 여러 그래서 번 읽었다는 걸. 이 소설 속에 제가 이제 그 소개 안 한 부분에 이런 게 있어요. 네. 왜 고이치는 지로가 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왜 고이치는 걷다 수기를 써가지고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에다 그러죠.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게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네. 이 처음부터 네. 사고 난 거를 벌써 신문 기사로 알리고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간에 알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 벌써 결과를 다 말해버리고 시작을 하는데도 네.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내용이 궁금한 거죠. 그런 것도 아주 그 저자의 기법 같은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추리소설 마스모토 세이초, 같으면은 예, 마스모토 중간 세이초의 자신감 아니일까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정말 히가시노 자기가 게이고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있고요. 예, 맞아요. 범인 밝혀놓고 네. 시작해요. 네. 근데 재밌어요 아주. 저는 그 산 타는 것을 잘 안 좋아합니다. 힘들어요. 힘들어.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교수님 아주 스포츠맨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그 소설을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점들이 많아요. 예. 네, 산행은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네. 저도 이거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아니 저는 막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 네. 너무 힘들게 뻔히 드러나게 죽이더라고. 저는 이렇게 산에 가서 밀어버리면 되는데. 교수님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셨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는 산행을 안 좋아해서 몰랐던 건데 자주 쉬는 것도 안 되고 쉴 때 배낭을 내려놓는 것도 안 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물을 지나치게 마셔도 안 맞아요. 되는군요. 맞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오히려 또 지치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거 이제 나중에 이거 옷을 다 벗고 죽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짠가 소설 속으로 만들어낸 건가 찾아봤거든요. 네. 진짜더라고요, 진짜. 아니 그래서 예.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스모토 세이초가 예.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심리 묘사라든가 상황 묘사가 너무 정확하지 잘하죠. 않습니까? 예. 예. 정말로 정확하죠. 예. 네. 놀랐어요. 근대 문학 작가 가운데, 이 마약 중독자의 그 상황을 너무나 세세하게 묘사를 해서 그 당시에 의심을 받았다. 그 의심받을 만하죠. 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것도 마스모토 세이초가 이런 걸 경험을 했었나 싶고요. 사람 네. 여러 죽여버려 그랬나? 네? 네? 교수님 오늘 왜 이러세요? 오늘따라 좀 위험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그 에다가 예. 했다는 말 있잖아. 이거 안 되겠어. 날씨가 나빠졌는걸? 예. 요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듣고 싶어요. 이거 안 되겠어. 날씨가 나빠졌는걸?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연기를 하셔도 다 착한 사람 음성으로 만들어 주셨고. 아니 그리고 이게 예. A 산장을 나와서 3시간을 걸어왔으니까 30분만 더 가면 B 산장이 나오니까요. 돌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누구라도 다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아마 좀 밀어붙여서 갔으면 될 건데 네. 그 에다가 리더잖아요. 다른 뜻이 있으니까. 다른 뜻이 있으니까 돌아쓴 거죠. 네. 일부러 돌아서 그리고 가지고 길도 잃고 일부러. 그렇게 또 그 산악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예. 길을 잘못 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예. 네, 그 짐승길로 접어들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에다는 짐승이니까 짐승길로 갔고. 그리고 진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예. 좋다 이거예요. 에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그렇지. 이와세를 자기 예. 부인 예, 아내하고 불륜을 바람을 저지르니까. 폈으니까 불륜을 예.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그 같이 갔던 그 고이치는 뭐예요? 고이치도 아, 함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네.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그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착한 고이치를 죽일 뻔했네. 뭐 착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기억력은 좋잖아요. 사실 둘 다 죽었어도 뭐 그럴만한 상황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와세는 살고 고이치가 죽었을 수도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리고 네. 듣고 보니까 원한 선생님 얘기 네. 듣고 보니까 에다는 아주 짐승이에요. 나쁜 놈이네 아주. 아주 나쁜 놈이고 그 게다가 생각은 안 했어요. 네, 뭡니까 그 지로한테 지금 계속 추궁을 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생각을 한 거잖아요.
뭐라고 그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표현이 멋지던데 하나 또 하나의 계산이 그에게 예. 있었다. 맞아. 등산은 스포츠다. 그리고 이 변화의 붕괴가 에다에게 급속한 회복을 주었다. 맞아요, 아, 맞아. 그러니까 또 지로도 죽일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지로가 보통 내기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딱 한 번 그 언급이 되는 도키 신기치라는 사람. 예예예예. 전설적인 산악인인데 지로의 산악인은 친구. 친구야, 네. 친구. 아.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노숙하게 냈어요. 예, 뭐 맞아요. 사촌 예. 형이라도 나이 많은 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거지 행색으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전설적인 분인데. 거기 그리고 보면은 네. 제가 짧게 넘어갔는데 네. 이제 둘이 주고받는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네.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름이 또 도키 신기치잖아요. 왠지 도끼로 산에 가서 그러니까 나무할 것 같은 느낌도 도끼로 있고. 이마까 뭐 아니 그리고 예? 오늘 왜 그러세요 교수님 진짜. 이마를 왜 까요? 큰일 나요. 안 간 데만 골라까 뭐 예. 이런 얘기하고 놀자. 그 아, 교수님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 이와세, 고이치, 에다가 같이 갔는데 이 세 사람이 은행의 그 같은 동료잖아요. 그렇죠. 물론 에다는 더 직장 선배지만 근데 예. 셋 다 은행원이잖아요, 은행원. 예. 예. 아니 그런데 이거를 추적한 지로잖아요, 이름이 또. 그렇죠. 예, 지로. 은행하면 또 지로가 생각나고 하지 않습니까? 계좌이체 지로. 네. 교수님 너무 아,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런 해맑은 웃음 때문에 교수님의 그 본심 그러니까 본 모습을 잘 잘 모르는 모르시는 사람들이 분들이 많이 말이야. 계시네요. 자, 이 작품 말씀해 주셨듯이 소재도 너무 좋고 예. 또 상황 묘사라든가 심리 묘사가 탁월한 예. 그런 소설이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교수님이 좀 이 얘기를 너무 해서 그런가. 교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불륜 다 들어 있죠. 있어요. 이거 뭐 치정, 뭐 살인, 뭐 불륜 뭐 완전 종합 치불살이라고 세트입니다. 많이들 하시죠. 치불살 치불살. 종합 세트입니다. 근데 교수님이 한 가지 요 엔딩을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내용이 있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마스모토 세이초 선생의 그 마음속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아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이 세이초 선생이 고민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엔딩이 있어요. 제가 어, 만들어낸 엔딩이. 네. 뭐냐면 네. 둘 다 크레바스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에다가 지로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본인도 본인도 빠져버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게 아니라 지교에 지가 넘어가는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죽는 엔딩. 혹은 마스모토 뭐 세이초 작가가 그것도 과연 고민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다. 요거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쭙죠. 궁금합니다. 네. 예,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그럴듯한지. 어떤 결말이 더 예. 자연스럽고 그럴듯한지 의견 좀 주시면 좋겠고요. 좀 건전하고 미래 발전적인 이런 그 내용을 좀 댓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만 죽여, 둘 다 죽여. 그렇지. 하나만 죽었을까? 둘 다 죽었을까? 요런 거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마스모토 세이초는 정말 대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저희가 마스모토 세이초를 워낙 또 애정하기 때문에 아마기 고개만 말씀드렸는데 교수님하고 함께 줄거리 해설과 낭독을 한 작품이 제로의 초점. 그렇죠. 요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장편. 네. 제가 그리고 제일 처음 이 작가를 접한 책이었고요, 중학교 때. 그게 제로의 초점이었어요. 예, 치불살의 향연인데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거기 예, 예,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시간 가도 예. 그리고 모래그릇. 모래그릇. 아, 명작이죠. 네. 명작이죠. 모래그릇. 그리고 2층의 천국. 2층의 천국. 네. 요 단편도 아주 기가 막히죠. 네. 그래서 기타 등등 좀 많이 다뤘고요. 저희 채널에 그 재생 목록이 있는데 재생 목록에 각 작가별이나 또 북텔러 분들 별로 이렇게 모아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마스모토 세이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하고 함께 한 것만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재생 목록에서 그렇죠. 검색하시면 예, 되겠고. 그리고 요즘에 이 많은 분들이 추미소가 더 재밌다. 그러니까 그 소설은 본인이 접해서 뭐 읽거나 듣거나 하면 되는데 이런 뒷이야기는 일부러 찾지 않으면 찾는다고 해도 또 그 찾기 쉽지 않은 정보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기범 박인권의 추미소 저희 자매 채널인데요. 예, 이 소설의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오셔서 구독도 해주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뭐 끝으로 더 덧붙이실 말씀 없어요? 예, 뭐 없습니다. 아주 네. 딴 거보다도 그 남자 둘 목소리 계속
아 가는 게 쉽지 맞아. 않거든요. 나 그거 항의해야 되는데 오늘 아 엄청 네. 한 30 분은 혼자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혼자 많이 하셨고 근데 네.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잘 들렸어요. 네. 그래서 참 좋게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계속 네. 듣고 있는데도. 네. 하여간 잘하셨어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 이거 뭐 너무 병 많아. 주고 약 주고다. 그러네. 그런 말로 뭐 예. 스리슬쩍 넘어가기엔 너무 길었다.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케미를 좋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네. 2017 년부터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찰떡 호흡이고요. 게다가 또 예. 교수님 또 잘 맞춰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제가 교수님 놀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아이 아니죠. 교수님께 팩트만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덧붙이실 말씀 제가 해 달라고 좀 전에 그랬잖아요. 예. 아까 뭐 도끼 얘기라든가 뭐 산에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는 다 농담이었다라는 말을 좀 그럼요. 정리를 해 주셔야죠. 네. 이거 교수님 학생들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디서 갈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책을 몇 번이나 정독을 하시고 직접 타이핑을 쳐서 예. 이것도 지금 A4로 폰트 10 으로 거의 20 페이지 가깝게 20페이지. 정리를 해 주셨는데 매번 제가 감사드리고 애청자 네. 여러분들의 감사도 제가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마스모토 세이초의 정말 재미있는 소설 조난 소개해 드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이셨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